하이닉스가 왜 강하냐라고 하셔서 하이닉스가 패키징 분야에서 삼성보다는 좀 발빠르게 대응을 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삼성의 입장은 뭐냐? 좀 억울해하죠, 삼성은. 반도체 이 메모리 회사랑 그다음에 장비 회사 투자 시점은 언제가 적절하냐. 너무 어렵습니다, 그거는. 너무 어려운데 이제 제가 본인의 그 퇴직연금 계좌나 여기에다가 반도체 ETF를 하나 넣는다면 어떤 걸 넣으시겠습니까? 국내 반도체 대표적인 뭐 코덱스라는 타이거가 있는데 그거 말고 저한테 어떤 분이 하이닉스가 왜 강하냐라고 하셔서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섞여 있고 하이닉스가 이제 순수 반도체 회사라서 그런 거 플러스 AI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엔비디아의 GPU고 고성능 GPU에 호환되는 고성능 메모리 HBM3는 하이닉스만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이제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라고까지는 설명을 드렸는데 솔직히 말해서 HBM3라는 게 어느 정도의 기술 수준이고 이런 거 사실 전혀 모르거든요. D램을 이렇게 적층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예. 패키징 기술의 차이가 좀 있어요. 이제 D램을 뭐 12단으로 이렇게 만들고 예. 내부에 이제 관통 전극을 뭐 1024개까지 늘린 게 이제 HBM3가 되는데 예. 이게 이제 기존에는 사실은 이 D램 칩들을 적층을 할 때 저희가 이제 TC 본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열 압착이죠. Thermal Compression 본딩이라 그래서 필름을 대고 좀 달궈가지고 이렇게 딱 붙이는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1200의 내부 관통 전극이 나중에 조금만 뭐 문제가 돼도 또 열에 의해서 변형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수율을 좀 떨어뜨리는 이런 변수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하이닉스는 좀 새로운 접근법으로 해결을 좀 한 것 같아요. 어려운 말로 뭐 MR 머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밑에서부터 이 몰딩을 채워 넣어서 딱 고정시키는 이런 방식을 채택을 했고 그게 이제 엔비디아가 요게 더 좋은 것 같다 해가지고 일단 초도 물량은 거의 다 하이닉스가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지금 파도를 잘 탄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삼성의 입장은 뭐냐? 좀 억울해하죠, 삼성은. 옛날 방식이긴 한데 TC 본딩 방식으로 HBM3 샘플을 납품을 했고 아마 한 4분기 정도쯤에는 뭐 뭔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도 못하고 이제 이런 건 아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좀 그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때 가서 봐야죠. 그때 가서 보는데 어쨌든 하이닉스가 패키징 분야에서 삼성보다는 좀 발빠르게 대응을 했다. 그 부분이 높게 평가받는 거고요. 예전에도 뭐 아시겠지만 TSMC가 애플 칩을 이제 가져갈 때 팬아웃 패키지 이거를 이제 가져가서 삼성이 사실은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사실 삼성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 팬아웃 패키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아주 큰 그 비중을 안 둔다 이랬는데 결국은 지금 다 뺏겼거든요. 제가 이제 삼성에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좀 심도 있게 정말 이렇게 봐야지 이게 뭐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봐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하이닉스가 좀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한 거네요.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이 HBM3를 하이닉스가 저렇게 먼저 했으면 그게 뭐 특허 진입 장벽 같은 거는 없는 건지. 특허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지금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일본과의 협력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보면 지금 하이닉스 여기 일본 업체랑 같이 개발한 겁니다. 일본에 이제 비상장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랑 같이 이걸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일본에서 저희가 이제 얻어올 수 있는 이런 신박한 기술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경쟁력을 높여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이닉스가 3조 2천억 적자 났었잖아요. 1Q에. 그나마 3조 8천억 났다에다가 3조 2천억 나서 그나마 어휴 다행이다 했었는데 2분기의 전망치가 아직까지도 이 예측을 거의 못하고 범위가 되게 넓더라고요. 센터장님이 보시는 EQ 전망치는 지금 하이닉스는 한 어느 정도? 1분기랑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랑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재고평가 손실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그렇네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분기에 메모리 재고평가 손실이 1조 7천억 정도가 났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1분기 때 만약에 많이 잡아놓은 거라면
2분기 때 그게 줄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거고 예. 그게 아니라면 또 조금 뭐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좀 그 변수가 좀 많이 있다. 근데 어쨌든 2분기까지는 디램 가격이 많이 내려가거든요. 이게 사실은 뭐 실적이 확 좋아지긴 좀 어렵고 1분기랑 비슷한 정도. 일단 2Q까지는 뭐 기대하지 말고 3Q부터는 기대해 볼 수도 있다 하는데 보통 이제 보면 반도체 가격이 바닥치고 이렇게 가격이 돌지 않습니까? 그 가격이 도는 거는 3Q부터라고 보시는 겁니까? 늦어도 3Q 말부터는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동안에 저도 좀 보수적인 의견이 많았었는데 왜냐면 이제 삼성이 계속 감산을 안 하겠다 뭐 이런 네.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제 스탠스를 바꿨고 지금 그렇게 스탠스가 바뀌고 나서는 삼성도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를 뭘로 보고 있냐면 연말에 재고 줄이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어요. 원래 이제 그동안에 삼성이 왜 이렇게 빅그로스를 줄이고 감산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좀 네거티브 했느냐 하는 이유가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삼성 경영진들의 KPI에 빅그로스랑 MS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거에 따라서 뭐 임원들의 예를 들면 연말 보너스 뭐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감산한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어쨌든 분위기가 제가 몇 번 만나봤는데 연말에 재고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럼 많이 줄일 겁니다. 그래서 뭐 삼성이 구체적으로 얼마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뭐 시장에서 알고 있는 거 이상으로 제가 볼 때는 감산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2분기보다 이제 3분기 되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감산이. 그러면 3분기 중에는 가격이 돌기 시작을 할 거고 반도체에서 가격이 돈다는 거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 그때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모멘텀이 있잖아요. 네. 그거 이제 과거 사례를 공부하다 보니까 2011년도에 하이닉스가 이제 SK텔레콤의 우선 협상자 되고 그러고 나서 2012, 13, 14년도에 주가가 엄청 이제 올라갈 때 그 하이닉스 우시 공장 화재 사건이 있었던 게 13년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때 화재가 났다 해서 일시적으로 빠지다가 또 주가가 막 날아가는데 우시 공장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또 더 오를 수 있다. 뭐 그러면서 주구장창 올라갔었는데 그때 DDR3에서 4로 넘어가는 그게 2013, 14년도에 침투율이 확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DDR5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1%였더라고요. 침투율이. 근데 올해 연말, 내년 갈수록 뭐 25%, 내년에는 뭐 40에서 50 이렇게 된다고 전망을 해서 아니 2013, 14년 모멘텀이 똑같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가격도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가격이 ASP가 높아지는 그런 게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전에 얘기했던 HBM과 관련해서도 또 그것도 이제 가격은 훨씬 비싸니까 이제 이거는 기존 제품보다 뭐 한 7, 8배 비싸거든요. HBM으로 가게 되면.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모멘텀들이 같이 겹쳐지면 뭐 분위기가 조금 타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도 높아지고 AI라는 새로운 반도체 수요가 또 탄생을 하니까 Q랑 P랑 다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Q는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그 엔비디아의 이 뭐 DGX 서버라고 하는 게 굉장히 파워풀하고 제가 이제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DGX 서버라는 제품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D램이 얼마치가 들어가는지 서버 요 박스 하나에 제가 볼 때 최소 $10,000 이상 어치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엔비디아는 40만 불에 팔거든요. 이야, 엄청 비싸게 파는. 엄청 비싸게 파는 거죠. 왜냐면 사실 저희가 PC에서 D램이 차지하는 버젯을 보면은 대략 한 5%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평균. 근데 이거는 40만 불 대비해서 10,000불이면 더 낮은 거죠, 사실. 그렇네요. 한 2만 불은 받아야 되는데. 이야.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찌됐건 간에 굉장히 비싼 이 컨텐츠에 D램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요번에 이제 AMD가 지난주에 그 신제품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빠졌거든요, AMD가. 그 왜 빠졌냐면, 우리 게 뭐 엔비디아보다 더 좋다. 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너무 강력해서,
물량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 DGX 서버라는 그 이제 광고 팜플렛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은 기존의 이제 데이터 센터랑 그 엔비디아의 AI DGX 데이터 센터 예. 그 규모를 보면은 데이터 센터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25분의 1이 되고 와. 그리고 전력 소모는 뭐 20분의 1이 되고 예. 그래서 가격 자체는 비싸지만 전체 코스트는 훨씬 더 적다. 이걸 보니까 기존 이 투자는 그대로 가고 예. AI 투자가 이렇게 애드가 되면은 참 좋겠는데 아. 만약에 좀 일부가 이렇게 대체되는 거라면 예. 그러면 이거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AI 서버 투자를 하면서 뭔가를 줄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어디서 나타나고 있냐면 스토리지 구매가 좀 데이터 줄어. 스토리지요? 그러니까 하드 디스크하고 SSD. SSD면 낸드 쪽이지 낸드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D램은 확실히 좋아질 것 같아요. 음. 어쨌든 뭐 낸드는 조금 더 고생을 하지 않을까. 그 카니발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너무 고성능이라서 기존의 범용 제품을 만약에 많이 줄이게 되는 효과가 나서 전체 매출하고 수익이 줄어드는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D램은 좀 덜한 것 같고요. 확실히 좋은 것 같고, 이제 낸드는 지금 데이터 센터도 이런 데다가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일반인들도 이제 사실은 이거 낸드 스토리지, SSD라든지 USB 또 핸드폰에 무슨 고용량 물량 이것들 옛날보다 많이 안 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도 뭐 보고서도 좀 썼고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만나면 얘기도 하는데 결국은 5G 통신이 확산이 되면서 사람들의 핸드폰이나 모바일 기기를 쓰는 습관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안 받는다는 거죠. 네, 다 스트리밍을 하게 되는 거다. 예. 그래서 그게 결국은 스토리지. 그러니까 낸드에는 상당히 약간 부정적 영향이 좀 계속 오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결국은 그 스토리지 비용을 개인들이 내는 대신에 통신 요금을 더 내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서 보면은 반도체 업체가 통신사한테 그거는 판정패한 거다.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낸드 쪽에 수요가 많이 안 늘 거기 때문에 그쪽은 좀 투자를 좀 살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 말씀을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낸드는 중국 업체들도 하고 있잖아요. 중국 업체가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 YMTC가 좀 하고 있고 예. 그것도 좀 변수는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또 낸드는 이제 D램과 달리 그 아주 미세 공정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그냥 위에 단수 쌓는 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D램보다는 장비를 조달하는 거에 있어서도 조금 제약이 좀 덜한 편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HBM으로 가면서 저희 또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패키징 기술 방식 그러면서 이제 뭐 한미 반도체도 공부하고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것도 공부하고 뭐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데이터 스토리지 같은 쪽이 줄고 AI용 이런 쪽의 서버에 대한 부분이 비중이 커지면 이 반도체 장비나 그 후공정 쪽이나 이쪽에도 지금 생태계에 급변한 이런 변화가 시작됐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새 그쪽 회사들이 되게 좋잖아요. 저희가 이제 사실 반도체 핵심 기술 그러면 사실 전공정에만 다들 포커스를 돌리는데 이게 이번에 하이닉스가 HBM3로 이렇게 대박을 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냐. 라는 기대감들이 많아졌고 이제 그쪽에 뭐 공부하고 저는 사실은 이제 그 밑에까지 많이 못 보는데 우리 후배 애널리스트를 보면은 이제 그쪽 관련된 보고서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후공정이 이제 중요해졌다라는 얘기는 그 TSMC랑 삼성전자랑 파운드리에서 왜 안 되느냐. 그 공부하다 보니까 그 후공정 쪽에 대한 경쟁력이 삼성전자가 많이 안 딸린다는 그것 때문에 야, 이 후공정 쪽에 이 새로운 이 변화가 시작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메모리 쪽에서도 이 후공정에 있어서 큰 변화가 지금 생긴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후공정 업체들은 저도 똑같은 생각했거든요. 아니 패키징 말 그대로 패키징이다 보니까 그냥 이게 저부가 가치 산업처럼 보이고 이게 뭐 돈이 되겠어 그랬는데 이쪽은 후배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은 눈에 떠있는
그 강소기업이나 종목이 대표적으로 보이세요? 한미반도체고요. 대표적으로 아, 그게 한미반도체고. 한미반도체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뭐 일부 PCB 업체들도 요즘에 주가도 많이 빠진 상태고 네. 이제 그쪽도 같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조금 변화가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그 아까 HBM3와 관련돼서 이제 매스 리플로우 방식이라는 요 일부 그 방식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프로텍 이런 회사들도 요새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프로텍. 그런 회사도 그렇고. 거기가 사실 그쪽 관련된 기술을 좀 갖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업체들이 좀 많이 요즘에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주식하다가 정말 10배짜리를 놓칠 때도 있고 10배인 줄 알고 따라 들어갔다가 다시 또 꼬꾸라지는 종목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바로 현실화되고 상용화되고 저는 그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는 메타버스 해가지고 뭐 플레이 투 언 이런 얘기도 하면서 뭐 NFT 뭐 많았지만 그걸로 해서 실제로 그 회사가 돈을 어떻게 벌 건데 라는 데서 딱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다시 빠졌는데 지금 그런 후공정 업체의 변화는 지금 당장 시작된 실제로 그렇게 쓰이는 모멘텀이니까. 그렇죠. 뭐 이제 엔비디아가 그렇게 높은 가이던스를 줬는데 그럼 뭐 따라서 가겠죠. 뭐 다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그러니까 메타버스나 AI가 다른 게 그 메타버스는 실제로 그걸 모니타이징 하는데 좀 언제 될 거냐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AI는 뭐 바로 이제 투자라든지 이런 뭐 이 서버 구매 이런 쪽으로 바로 나오니까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반도체의 턴어라운드에 되게 열광을 하고 있는데 뭐 데이터 스토리지 쪽이 줄어드는 걸로 보면 낸드 쪽이 좀 안 좋아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엔비디아의 DGX 저도 그걸 보면서 아니 지네들 거 엔비디아의 GPU는 이렇게 비싸게 받으면서 메모리 늘어나는 거는 과거에 비해서 한 2배 정도밖에 안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돈은 여기서 엔비디아에서 다 버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거 너무 우리가 좋게만 볼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저도 이제 그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왜 이렇게 메모리가 제값을 못 받느냐 하는 건데 좀 수급이 꼬여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투자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제 미국이랑 협력을 해야 되지만 미국이 계속 뭐 반도체 투자하라고 이제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일 잘 지킨 나라가 이제 한국인 거죠. 그랬더니 누가 수혜를 받느냐? 첫째,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 돈 많이 벌었고. 그렇네요. 두 번째는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서 반도체를 구매해야 되는 빅테크 기업들. 뭐 아마존이든 페이스북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걔네들은 그렇네요. 반도체가 떨어지면 떨어지니까. 거기는 좋거든요. 우리는 반도체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거 뭐 미국이 시키는 대로만 다 하는 게 꼭 답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정말 어렵지만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좀 더 그 시장 수요에 대해서는 그 면밀한 그 포캐스팅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뭐냐면 이제 근데 그동안 왜 그러면 이랬냐 하는 건데요. 결국은 이제 팬데믹이 불러온 수요 버블이 생긴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뭐 일부 미국 업체들도 뭐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진짜 좋은 줄 알았던 거죠. PC가 얼마 계속 뭐 재택근무를 하고 그렇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지금 그게 딱 꺼지면서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제대로 값을 받으려면 일단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물량이.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감산해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우리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스럽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반도체 투자와 관련돼 가지고는 뭐 예를 들면 2030년까지 뭐 100몇십 조를 투자하겠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하고 그러면 예를 들면 정부 관료들이나 뭐 관련 지역구에 있는 정치인들은 좋아하겠죠. 근데 결국은 그 결과가 지금 이러한 막대한 한 번도 저희가 보지 못한 이런 적재로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희가 정말 면밀한 투자 검토 그리고 되게 조심스럽게 수요 공급을 예측을 하면서 가서 좀 가격을 올려받는 이런 전략을 계속 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도 질문이 자주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이 메모리 회사라
그다음에 장비 회사 투자 시점은 언제가 적절하냐? 너무 어렵습니다, 그거는. 어려운 거 맞죠? 너무 어려운데, 이제 제가 올해 뭐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되게 큰 폭의 적자가 날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1월 2일 날, 올해 딱 첫날 보고서를 하나 썼어요. 보고서를 뭐라고 썼냐면, 그 작년도에 반도체 이 회사들의 이제 주가가 얼마큼 빠졌는지, 그걸 이제 보고서를 쓰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매년 1994년도에 지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 어떻게 변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걸 보고서를 썼거든요. 뭐 되게 단순한 거죠. 작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6% 하락을 했습니다. 작년에. 많이 빠졌죠. 근데 그 정도가 빠진 적이 과거에 딱 두 번이 더 있었어요. 2001년도하고 2008년도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주가가 얼만큼 올랐냐 하는 거죠. 그게 한 30-40% 주가가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얼만큼 올랐냐 하는 건데 70% 올랐거든요. 평균. 그 다음 1년 만에요? 네. 바로. 그래서 이제 반도체 주가라는 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물론 실적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큰 모멘텀은 전에 주가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빠졌다. 네. 왜냐하면 반도체가 물론 이제 시클리컬하긴 하지만 그래도 미래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자산이라고 하는데 1년에 평균 지수가 40% 가까이 빠졌다는 얘기는 요거는 다음에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라고 이제 제가 썼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맞았어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 이 효과로 인해서 이제 많이 올랐는데 요건 이제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사실은 그 주가는 왜 그럼 삼성전자 올해 적자가 나는데 주가가 왜 올랐냐, 하이닉스 왜 올랐냐. 결국은 올해를 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올해 연말부터 해서 내년의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 이거를 좀 반영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삼성이랑도 이야기하고 하이닉스랑도 얘기하고 하면서 회사들의 그런 전략적인 포지션 이런 것들이 좀 바뀌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씩 누적이 돼가지고 몇 개월 뒤에는 조금 바뀔 수 있다. 이제 이런 기대감들을 갖고 있고. 근데 또 하나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들은 수출 데이터인데 실제 수출이 아니라 수출 경기 확산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그 우리 이코노미 쪽에서 보시는 것들은 수출보다 한 5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하거든요. 요 지표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한국의 수출 경기 확산 지수가 한 3개월 연속 지금 쭉쭉 올라가면서 기준선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한국은행이라든지 산업부에서 한 9월경부터 한국 수출이 좀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하시거든요. 그럼 한국 수출이 돌아선다는 얘기는 반도체가 돌아선다는 얘기죠. 그런 지표들을 조금 참고해서 저희가 고소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반도체 주가가 레벨업 될 수가 있었던 게 뭐 케미칼이나 철강 이것도 시클리컬이잖아요. 근데 왜 반도체는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올라왔을까? 새로운 마켓이 계속 생겼더라고요. PC에서 사실 모바일 이거 몰랐잖아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올지. 근데 스마트폰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란 뭐 플랫폼 기업들 나왔고. 그래서 이 AI라는 새로운 또 엄청나게 큰 시장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 좀 돌파할 겁니다라고 막 주장하면서도 틀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 AI라는 새로운 마켓이 미국의 그 펀드 매니저 설베이도 어제 봤거든요. 이 AI라는 엄청나게 큰 모멘텀이 생긴 건 맞다. 이렇게 보는데 혹시 우리가 좀 잘못 보고 있는 건 없습니까? 너무 기대하고 있다.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이제 생각이 바뀐 게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의 그 가이던스를 보고 이건 도대체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만약에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엔비디아에 그렇게 대량 주문을 내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로 알고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걸 가져가서 그러니까요. 정말 더 강화된 챗GPT가 더 강화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딴 데가 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반도체 투자는 지금 메모리는 이렇게 줄여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그 상승 작용이 내년에 가서 나타날 수 있다. 안 하면 죽는 거니까. 그렇죠.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센터장님한테 요즘 퇴직연금 계좌 뭐 이런 것도 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주식은 못 사고 펀드만 살 수 있다 보니까 반도체 ETF 어떤 거 사야 됩니까?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뭐 코덱스 반도체나 타이거 반도체 이래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비중이
삼성전자 비중은 낮고 삼성은 없죠. 예, 오히려 뭐 DB 하이텍 이런 네. 것도 막 올라와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센터장님은 본인의 그 퇴직연금 계좌나 여기에다가 반도체 ETF를 하나 넣는다면 어떤 걸 넣으시겠습니까? 국내 반도체 대표적인 뭐 이제 코덱스랑 타이거가 있는데 그거 네. 말고 한국 시스템 반도체 ETF 하나 있어요. 한투에서 나온 거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원하는 그 포트폴리오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지금 좀 헷갈리는데 예. 시스템 반도체. 네, 시스템 반도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 거기에는 삼성도 있고 하이닉스 비중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가 좀 괜찮은 것 같고 이제 또 하나는 뭐 당연히 미국을 저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꼭 반도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미국 근데 반도체를 하게 되면 또 엔비디아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 예를 들면 뭐 그런 뭐 AI 미국에 있는 AI 관련된 ETF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추천할 만한 ETF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좋은 말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과 식사합시다. 오늘은 반도체 특집으로 이승우 센터장님 모시고 많은 말씀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이 반도체 굴기를 다시 외치면서 한 얘기가 반도체를 하지 않으면 그냥 아예 앞으로의 패권 전쟁에서 완전히 지게 된다. 네, 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생존의 문제로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거기에 일단 우리가 반도체 강국의 그런 인프라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참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를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